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벌써 11주 강의가 됐네요. 우리가 몇 주 강의까지 하는지 혹시 압니까? 15주. 그렇죠. 15주 강의까지 하죠. 그래서 이번 주 11주 하면 12주, 13주, 14주, 15주, 4주 남았네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양자역학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미시세계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쭉 공부했죠. 그리고 이제 미시세계의 기본 법칙인 양자역학을 이번 주에 공부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양자역학 공부하고 다음 주에는 특수상대성 이론 공부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핵물리학을 공부하는데 왜 그러냐면 사실은 양자역학 배우고 핵물리학 배우면 좋은데 핵물리학에 특수상대성 이론이 필요해요. 그래서 특수상대성 이론 먼저 한 다음에 핵물리학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본 입자를 하고 마지막에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을 하려고 합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이 결국 우주론으로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우주론을 공부하면서 이번 학기를 마치도록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고 봤더니 이제 4주 남았는데 이거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벌써 중간 시험 본 것이 바로 엊그저께 같은데 이제 기말 시험 걱정해야지 되게 생겼습니다. 오늘 양자역학 공부하는데 양자역학의 첫 번째 시간의 제목은 미시세계 운동법칙 1. 그러면 두 번째 시간의 제목은 뭐가 될 것 같아요? 네, 미시세계 운동법칙 2.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간 3개월 시간 뭐가 될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 그냥 양자역학의 적용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번 이 양자역학 부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재와 지금 내가 조금 내용을 달리 합니다. 그 배우는 순서를 좀 달리 했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교재 없는 내용이 막 나오는데 하고 당황할지도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 방법이 먹혀 들어가면 내가 교재를 좀 그 부분 양자역학 부분을 좀 다시 써야지 될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랬습니다. 미시세계의 자연법칙이 또는 운동법칙이 이제 새로워졌다. 또 뉴턴역학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얼핏 그 이야기를 들으면 뉴턴역학의 거시세계의 기본법칙은 뉴턴의 운동방정식이라고 그랬죠. 뉴턴의 운동방정식이 성립 안 하고 어떤 다른 방정식이 성립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우려도 있어서 이 방법을 좀 택해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시세계의 운동법칙을 알고 봤더니 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냐면 미시세계를 기술하는 방법이 달라져야지 됐어요. 미세계는 우리와 다른 세계다라고 하는 게 다르지 사실은 운동법칙은 같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바꿔봤습니다. 우리 이미 몇 번 얘기를 했어요. 거시세계의 운동법칙은 뉴턴의 운동방정식이고 미시세계의 운동법칙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슈레딩거 방정식이라고 그랬죠. 네, 슈레딩거 방정식이 미시세계의 운동법칙이 맞는데 미시세계에서는 운동법칙이 그냥 슈레딩거 방정식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뭔가 아주 기술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기술하는 방법이 달라야 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우리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미세계하고 거시세계하고 똑같은 말로 기술할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없었어요. 입자, 파동 이런 말이 성립했어요? 안 했어요? 성립 안 했어요. 또 물체가 있으면 그 물체가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기술할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도대체 아주 다릅니다. 전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방법으로는 미시세계를 기술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지 될 것인가? 사실은 내가 지금 여기서 강의하려고 하는 방법이 양자역학이 맨 처음 만들어질 때 이런 방법으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이제 다 지나놓고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면 그럴듯하다. 우리 이야기하다 쉽다라고 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발자취를 거쳐간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알고 봤더니 뭐였냐면 거시세계의 자연법칙 또는 거시세계를 기술하는 방법을 일반화시켰습니다. 확장시켰어요. 아주 엉뚱한 것이 아니라 확장시켰는데 그 확장시키는 방법을 우리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것이 무슨 말인지 보기 위해서 우리 미세계, 거시세계부터 좀 보도록 하겠어요.
거시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또는 자연현상은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위치 공간에서 일어난다. 그냥 공간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미시세계와 이제 대비시키기 위해서 여기다 이름을 하나 붙였어요. 거시세계는 이 공간이 위치 공간이 아니라 다른 공간이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위치 공간이란 뭐냐? 위치 공간이란 거시세계에서 자연현상이 위치 공간에서 일어나는데 바로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주위에서 보는 이 공간이 위치 공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이거 뭡니까? 태양계입니다. 태양계를 특별히 태양계가 위치 공간이라는 게 아니라 뭐 전부 다 우리 주위의 공간이죠. 이게 바로 좀 뭐 아주 작거나 크거나 다 우리 주위의 공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미시세계까지 확장하기 위해서 여기서 어떤 개념을 우리가 쓰냐면 자, 이건 거시세계의 물체가 운동하는 곳인데 화살표 벡터를 표시하는 공간. 우리가 벡터 스칼라 이렇게 했죠. 이 벡터의 의미가 확장이 됩니다. 우리 이제 종전에 1학기 때는 물리량을 벡터 스칼라 이렇게 나누면서 우리 물리량이 그 몇 개의 성분을 갖고 있느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나눴는데 벡터를 똑같은 벡터라는 의미를 쓰는데 벡터가 우리 공간에서 보는 이 위치 공간에서 보통 힘이나 속도나 가속도나 이런 벡터하고는 달리 다른 벡터라는 걸 씁니다. 영 다른 걸. 근데 왜 벡터라는 이름을 거기다 붙이느냐? 바로 우리가 지금 쓰는 이 벡터와 공통된 성질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일반화라는 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서 알고 있는 것들의 성질 하나를 떼가지고 그거를 다른 데까지 확장시키는 겁니다. 우리 그런 예 전에도 했었어요. 우리 입자인지 아닌지 보기 위해서 어땠습니까? 우리 뭐 입자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방법으로 종전에는 질량이 직접 움직이느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판단을 했죠. 근데 빛에는 그게 적당한 방법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기로 했습니까? 선운동량이 보존되느냐 안 되느냐. 이 선운동량이 보존되느냐 안 되느냐는 질량이 진짜 움직이느냐 아니 그 상관없이 성립했죠. 그래서 두 물체가 부딪힌 다음에 충돌한 다음에 다시 나갈 때 충돌 전과 후에 선운동량이 보존되는지 아닌지를 가지고 우리가 입자인지 아닌지를 일반화시켰듯이 여기서 벡터가 가지고 있는 성질 중에서 우리 이제 일반화시킬 거를 이제 보겠어요. 우리 어떻게 하는 건지 조금만 보도록 하세요. 자, 그런데 그러면 화살표 벡터는 뭐였냐면 화살표 벡터는 이 그냥 벡터 F 이게 벡터였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쭉 강조하기를 그냥 벡터 F 하면 계산할 때 이거 쓸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어요. 왜 쓸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계산은 뭘로 하냐면 숫자로 하죠. 숫자. 근데 이 숫자는 벡터에는 숫자가 없고 어디에 있어요? 사실은 어떻게 하면 어떤 좌표계에서 표시를 하면 이걸 좌표계에서 대표한다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좌표계를 정하면 이게 이제 성분이 생기죠. 그래서 계산을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기저를 정하고 이 좌표계를 정한다고 하는 걸 우리가 기저를 정한다는 말로 이제 바꿔 썼습니다. 그래서 그 기저에 따른 벡터를 그 기저에 따른 벡터 성분을 표시한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F라는 벡터 이렇게 F만 딱 있으면 이거 계산 못하지만 IJK라고 하는 이건 I는 뭐냐면 X축 방향 단위 벡터, Y축 방향 단위 벡터, Z축 방향 단위 벡터죠. 근데 이 X축 방향 단위 벡터라고 하는 건 뭐 어디가 딱 정해져 있어요? 누가 정해놨어요? 그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정하죠. 내가 이걸 정하면 이제 이 축에 따라 성분이 생기는데 사실은 나는 X축 방향 단위표를 이렇게 정해서 fx를 구했다고 하면 다른 사람은 어때요? 또 다르게 구할 수도 있겠죠. fx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죠. 성분 바뀌죠. 이렇게 대표하는 숫자는 바뀝니다. 이렇게 대표하는 숫자는 바뀌더라도 우리 마지막 결과는 전혀 영향이 없어요. 자, 아무튼 이렇게 기저를 정해야지 된다. 이때 여기서 fx, fy, fz를 이 벡터의 성분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기저가 무엇인지를 알면 그 기저에다가 이 성분을 곱해가지고 벡터를 다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우수하니까 어려운 점이 없는데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지도 모르겠지만 자 이렇게 이거 여러 번 반복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그림으로 그린다면 여기 이제 이렇게 축을 그렸어요. 축을 그려서 바로 이 축 fx의 성분, fy 성분 또 이쪽으로 fz의 성분 이렇게 세 숫자를 기저를 정하면 숫자를 찾아낼 수 있게 되죠. 정할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위치 공간의 기저를 우리 어떻게 표시하냐면 이제 이렇게 자 x축, y축, z축을 정한 다음에 x축 방향
단위 벡터, y축 방향 단위 벡터, z축 방향 단위 벡터를 우리가 통상 어떻게 표시했습니까? I, J, K 이렇게 표시했죠. 그렇습니까? 네, 이거 기존에 이렇게 표시했는데 자, 이렇게 표시하면 좀 사용하기가 불편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시하는 게 좋냐면 어떻게 표시하는 게 좋아요? 뭐 x 단위 벡터 y 이렇게 표시하면 좋죠. 여기다 이렇게 모자 씌운 게 이게 단위 벡터라는 뜻이죠. 근데 이것도 또 불편해. 이것도 한꺼번에 쓰려면 좀 나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x1, x2, x3. 그래 x1이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x에 해당하는 거죠. x2가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y에 해당하는 거고 x3가 z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i, j, k 여러 개 중에 하나 쓰면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이제 뭘 쓸 예정이냐면 x1, x2, x3를 쓸 예정입니다. 이게 이제 i, j, k나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냐면 앞으로 이제 복잡하게 되고 또 양자역학으로 일반화시키면 더 복잡해지니까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할 예정이에요. 자, 그러면 그다음에 우리 아까 f는 ifx 더하기 jfy 이렇게 쓰기도 했는데 이걸 갖다 간단히 어떻게 표시하면 간단해지냐면 요 더하기 요 시그마 기호죠. 더하기 기호를 쓰면 그 세 개를 간단히 표시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자, f는 x1 f1 더하기 x2 f2 더하기 x3 f3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됐죠. 근데 이거 한꺼번에 어떻게 하면 돼요? 더하기 i는 1부터 3까지 xi 곱하기 fi 이렇게 하면 됐죠. 네, 자 이거는 이제 대학생이 되면 또 이건 2학기니까 이제 1년 한 학기 지나고 2학기가 되면 이 정도는 잘 알아야 됩니다. 고등학교 때도 이거 합니까? 이렇게 하는 거? 고등학교 때는 안 합니까? 시그마 기호 이건 대학교에 와서 아무튼 시그마 기호는 배우긴 합니까? 자 그러면 우리 벡터 배웠고 그러면 고등학교 때 벡터 배웁니까? 안 배웁니까? 배우고 시그마도 배우고 자 이렇게 표현만 안 했다 뿐이네. 자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 간단하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네, 그러면 이때 우리 여기서 기저가 되려면 어떤 성질을 갖고 있어야 되냐면 이게 이제 우리가 양자역학으로 일반화시키려고 합니다. 기저가 어떤 성질을 갖고 있어야 되냐면 x축 방향하고 y축 방향하고 z축 방향이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 게 좋으냐면 서로 어떤 성질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수직. 그리고 우리가 직교한다. 또는 오소고널하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그래서 이걸 오소인데 오소 노멀 프로퍼티. 노멀은 뭐냐면 크기가 1로 만들었다는 뜻이 되겠어요. 사실은 우리 좌표기 할 때는 좌표축을 그 오소고널 하지 않게 직교하지 않게 그려도 되기는 돼요. 근데 직교하기 그리면 편리합니다. 그래서 직교하게 되는 걸로 우리 하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기저의 성질 이걸 만족하는데 이거 우리가 식으로 쓰면 어떻게 되냐면 위치 공간의 기저는 오소노멀 프로퍼티를 만족하는데 바로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단위 벡터들이 전부 직교한다는 뜻이 되겠어요. 여기서 1.1 여기 i.i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 벡터의 스칼라곱입니다. 스칼라곱. 그래서 여기 a.b는 ab 코사인 세타죠. 그래서 요게 1일 때는 언제가 1이냐면 코사인 세타가 1이어야지 되니까 세타가 90도일 때입니다. 아니고 0도여야 되니까 둘이 같은 거죠. 근데 i.j는 0이죠. 이거는 90도여야지 된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서로 같은 단위 벡터는 1이고 다른 단위 벡터는 0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거 9가지는 이렇게 쓰는데 IJK로 쓰지 않고 다르게 쓰면 아주 간단하게 써져요. 이거를 크로네커 델타 기호를 이용하면 훨씬 간단하게 이 9개를 한식으로 쓸 수 있는데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xi.xj란 x1, x2, x1, x1 뭐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델타 ij란 이거 생전 처음 보는 거죠. 이게 크로네커 델타라는 기호예요. 자기가 친숙하지 않으면 인터넷에서 크로네커 델타 이렇게 찾아가지고 공부 좀 하면 좋을 거예요. 자, 여기에 다른 거 별거 없어요. ij에다가 같은 숫자를 집어넣으면 1이고 다른 숫자를 집어넣으면 0이에요. 그래서 델타 33 하면 뭐겠어요? 1. 델타 23 하면 뭐겠어요? 0.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9개가 요식 하나에 다 들어가요. 그래서 i도 1, 2, 3 하나씩 집어넣고 j도 1, 2, 3 하나씩 집어넣으면 여기서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이 전부 9개인데 그 9개가 이거 하나로 다 되죠. 자, 이걸 쓰고 시그마 기호를 쓸 것 같으면 우리 계산이 굉장히 쉽게 됩니다. 근데
자, 이렇게 하니까 좀 어려워 보여요. 뭐 별로 어렵지 않아 보여요? 뭐 약간 복잡할 수도 있겠죠. 보니까 양자역학으로 일반화시키려면 뭔가 이렇게 좀 복잡하게 만들어놔야 된다고 하는 걸 느끼죠. 네, 그래서 이걸 이제 이용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기전은 이 성질을 만족해야 됩니다. 오소노멀 프로퍼티를 여기서 xi.xj가 델타 ij가 된다고 하는 게 이게 오소노멀 프로퍼티예요. 어떤 기저든지 기저가 되려면 이 말은 뭐냐면 내가 ijk를 내가 그린다고 했는데 ijk 그릴 때 아무렇게나 그리는 게 아니라 요거 만족하도록 그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는 요거 만족하도록 그리면 그건 기저가 된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어떤 거든지. 그러면 어떤 좋은 성질이 있냐면 이런 좋은 성질이 있어요. 컴플리트네스 프로퍼티를 만족합니다. 컴플리트네스. 이것도 생소하죠. 컴플리트네스. 이거는 완전하게 만든다는 뜻이 되겠어요. 이게 완전하게 만든다는 뜻이 어떤 걸 가지고 얘기하는지 보도록 하겠어요. 오소노멀 프로퍼티를 만족하면 이건 저절로 만족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유도하도록 하겠어요. 자, 요거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를 fx, fy, fz를 구해서 여기다 집어넣어 보겠어요. fx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구하냐면 우리 스칼라 곱을 하는데 뭐 스칼라 곱 하면 돼요? 그렇죠. 여기다가 i 스칼라 곱하면 되죠. 그러면 요놈은 1 되고 0 되니까. 그래서 fx는 f에다가 i를 스칼라 곱한 거고 fy는 f에다가 j를 스칼라 곱한 거고 fz는 f에다가 k를 스칼라 곱한 거예요. 이것을 아까 그 노테이션으로 쓸 그런데 이걸 다시 여기다 요걸 또 다시 이제 요놈을 여기다 대입시켜요. fx를 여기다 대입시키고 fy를 여기다 대입시키고 fz를 여기다 대입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fx 자리에 i.f 이거 집어넣었죠. 또 여기다가 i도 j도 f 집어넣고 k도 f 집어넣으니까 보니까 여기 f가 다 똑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잡아 빼도록 하겠어요. 잡아 빼. 근데 여기도 f고 똑같은 f가 여기도 나와 있죠. 그럼 이 앞에 있는 건 뭐가 돼야 되겠어요? 1 돼야 되겠죠. 자, 그게 바로 컴플리트네스 프로퍼티가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다 더하면 1이 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거는 아이덴티티 연산자예요. 여기다가 어떤 걸 곱하든지 어떤 벡터를 스칼라 곱하든지 그 벡터가 또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벡터가. 여기다가 i.f 하면 f가 그냥 나와요. i.g 하면 그냥 g가 나오고 이게 아이덴티티예요. 1 곱하면. 근데 이 아이덴티티는 가만 봤더니 각 기저를 2번 곱해가지고 근데 이때 요 2번 곱한 거는 요게 지금 벡터니까 벡터 곱할 때 벡터를 스칼라 곱하는 거 있고 벡터 곱하는 거 있다고 그랬죠. 이건 그거에 해당하는 거 아니에요. 두 개 그냥 나란히 쓴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텐서 곱이라고도 하고 다이아딕이라고도 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용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그걸 II 더하기 JJ 더하기 KK 하면 자, 사실은 이게 이제 행렬에 속하는 것인데 이것은 아이덴티티가 된다라고 하고 이걸 바로 컴플리트네스 프로퍼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또 다른 노테이션으로 다시 하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더하기 기호를 이용할 것 같으면 우리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이렇게 됐죠. 여기다가 fi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fi를 구해줄 수가 있냐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 fi를 구하려면 xj 해서 f 하면 fj가 나오겠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fj가 나왔는데 여기다가 fi를 대입하려면 여기다 뭐 하면 되냐면 xi.f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여기다 xi. 그러니까 fi 자리에다가 xi.f를 집어넣으면 되는데 그때 요 f하고 요 f가 같으니까 요 앞에 있는 게 아이덴티티가 된다. 그래서 여기 아이덴티티가 된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어요. 아까하고 똑같은 것인데 똑같은 얘기인데 조금 다른 기호로 썼을 뿐이죠. xi로 더하기를 이용했어요. 자, 왜 이렇게 하냐면 이걸 갖다가 양자역학으로 확장하면 3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기저의 숫자가 3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기저의 숫자가 훨씬 많아져요. 자, 그걸 다루는 게 복잡해지니까 우리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다루기를 쉽게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컴플리트네스 프로퍼티인데 우리 표기법 연습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어요. 사실은 우리 양자역학으로 확장하려면 이 표기법도 좀 복잡해요. 그래서 우리 똑같은 벡터를 다른 방법으로 표시하도록 하겠어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 그런 거 좀 연습했어요? 안 했어요? 표기법을 똑같은 걸 곱하기를 이렇게 표시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다른 식으로 이렇게 표시해가지고 곱하기다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거 한 적 있죠? 우리가 정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벡터를 벡터 위에다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하지 않고 어떻게 표시하냐 하면 우리 이렇게 표시해요.
이 똑같은 벡터를 어떻게 표시하기로 하냐면 우리 이렇게 표시하기로 하겠어요. 이렇게. 요게 벡터라는 뜻이에요. 자, 기억해 두세요. 기억해 두세요. 기억해 두세요. 요게 벡터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 기저는 어떻게 될까? 요것도 기저도 사실은 벡터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요 놈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다 xi를 이렇게 쓰면 요게 xi 기저다. i번째 기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우리 스칼라 곱은 어떻게 하냐? 요 두 개를 스칼라 곱한 것은 요 스칼라 곱할 때는 요 우리가 나중에 여기 바로 여기에 요 노테이션의 묘미가 있는데 이쪽에 곱할 때는 요 놈을 이렇게 뒤집었어요. 이렇게 뒤집었어요. 자, 요거하고 요거하고는 사실은 똑같은 의미에 그냥 뒤집었을 뿐이에요. 자, 근데 여기 이제 양자역학으로 가면 조금 다른 의미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집었어요. 그래서 요건 스칼라 곱하면 아주 좋죠. 근데 이렇게 스칼라 곱을 해서 양쪽이 뾰족하면 요거는 이제 숫자다. 요 전체 곱한 결과는 숫자가 되겠어요. 한쪽이 이렇게 뾰족하지 않고 이렇게 남은 게 있으면 요거는 벡터가 되겠어요. 근데 또 어떤 것도 있을 수가 있냐면 오소노멀 프로퍼티를 하면 이 오소노멀 프로퍼티는 요거 어떻게 쓰면 되냐면 그대로 쓰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xi, xj. 요걸 사실은 이제 뭐라고 읽냐면 요걸 브라라고 있고 요걸 캣이라고 있는데 브라 xi 곱하기 캣 xj는 델타 ij. 요게 이제 지난번 노테이션에서 xi 덧 xj는 델타 ij하고 똑같은 거죠. 이런 걸로 썼어요. 그러면 이 벡터를 어떻게 바꿔 쓸 수가 있냐면 그대로 다시 바꿔 쓰겠어요. 자,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요 fy도 또 어떻게 바꿔 쓰냐면 이 fy는 이렇게 생긴 거니까 이렇게 바꿔 쓰겠어요. 요거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겠어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무슨 꼴이 되냐면 요 꼴이 요 모양 아까 했던 요게 어떤 모양으로 되면 이렇게 되겠어요. 이렇게. 자,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되죠.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 이 f가 요 f하고 같으니까 여기가 1이 되겠어요. 여기가. 콤플리트네스 프로퍼티는 요 놈이 어떻게 표시되냐면 이렇게 표시되죠. 자,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면 좋은 게 자, 요 놈하고 차이가 있어요. 자, 요 놈하고 요 놈 보면 요게 오소노멀 프로퍼티고 요게 콤플리트네스 프로퍼티인데 요건 양쪽에 이렇게 돼 있으면 숫자예요. 근데 여기는 양쪽이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뭐를 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뭘 곱할. 그러면 요건 바로 뭐가 되냐면 텐서가 된다든지 행렬이 되는 그런 의미를 갖고 그래서 이거는 아이덴티티 연산자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이런 노테이션으로 쓰면 훨씬 표기가 간단해질 텐데 어디로 갖고 가면 자, 그냥 고전역학만 하려면 거시세계만 하려면 이렇게 바꿀 필요가 없어요. 근데 미시세계로 갖고 가려면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좋아요. 그래서 지금 갖고 간 거예요. 자, 근데 그거를 갖다 이렇게 연결시킨 것이 잘 이해가 갑니까? 잘 이해가 가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양자역학을 이해할 수 있다면 이제 그럼 뭐가 되냐면 그냥 고전역학만 가지고 양자역학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근데 양자역학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지금 물리과가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 공대로 가면 물리과에서는 양자역학 배우는데 공대에서는 양자역학을 이용하는 적용하는 과에서도 정작 양자역학은 안 배워요. 왜 그러냐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양자역학을 쓴 결과만 갖고 해요. 물리과에서도 양자역학이 어려워요. 근데 우리 이런 방법으로 하면 양자역학이 뭔지 그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조금 알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효과가 좋다면 내가 이걸 갖다 계속 써보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뭐 어려운 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좋습니다. 아직까지 크게 어려운 점이 없어요. 자, 그래서 위치 공간의 기저가 되기 위한 조건을 한 번 더 써보기로 하겠어요. 우리 새로운 걸 하기 때문에 자꾸 연습해서 익숙해지라고 똑같은 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요거를 우리 어떻게 썼냐면 자, 이게 오소노멀 프로퍼티를 옛날 노테이션을 이렇게 썼다면 새로운 브라켓 노테이션이라고 하는데 브라켓 노테이션 이렇게 쓰게 되겠어요. 그다음에 컴플리트네스 릴레이션은 자, 이렇게 썼던 걸 어떻게 써요? 자, 이렇게 쓰는데 눈에 들어오면 좋겠어요. 자, 요거는 숫자예요. 숫자. 그래서 요거 델타 J에 해당하고 요 놈은 여기다 뭐를 곱할 수 있는 연산자예요. 그래서 이건 아이덴티티 연산자가 된다. 여기서 또 하나. 요건 IJ인데 요건 뭐예요? I예요. 그래서 I는 1에서부터 3까지. 1, 2, 3밖에 없으니까 3까지 더한 거예요.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더해야지 돼요. 하나라도 빼놓으면 아이덴티티가 성립 안 해요. 안 해요. 자, 이게 바로 컴플리트네스 프로퍼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거시세계의 운동법칙은 뭐였냐면 바로 이거였어요. F는 새로운 노테이션을 표시한 거예요. F는 M, 그 다음에 이거 A죠. A. 근데 이렇게 하면 계산돼요? 안 돼요? 자, 이거 벡터니까 계산 안 되죠. 이거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됐어요?
기저를 만들어야 됐죠. 그래서 기저를 정한 뒤에 그 기저로 대표해야지 됐어요. 그 기저로 대표한다는 건 어떻게 한다는 거냐면 여기다 이렇게 곱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곱해. 곱하면 어떻게 돼요? 성분이 나오죠. 그래서 FI, 요게 바로 이제 FI 성분이에요. FI는 MDT 제곱분의 DXI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식을 푸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1학기 때 열심히 뉴턴의 운동 방식 푼 거예요. 자, 이 식을 풀면 된다. 이 식을 풀면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이 식을 풀어서 뭘 구했냐면 이 위치 벡터를 시간의 함수로 구했어요. 시간의 함수를 왜 구하죠? 이게 모든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로 위치만 알아내는 게 아니라 이걸로 속도도 알아내고 이걸로 가속도도 알아내고 이걸로 운동량도 알아내고 이걸로 에너지도 알아내고 이 위치 벡터가 대표하는 입자에 대한 모든 정보를 이걸로부터 알아낸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만 알면 다 알아내는 거예요. 사실 그걸 여러분 믿어야지 돼요. 믿어야 돼요. 네. 그래서 여기 그 말 또 한 번 했네.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위치 벡터로부터 대상 물체에 대한 모든 물리량을 구할 수가 있어서 그런데 이 R만 구했다면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이런 의미니까 자 여기서부터 어떻게 구하냐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위치 구하고 기저를 정한 다음에 이렇게 속도 구하고 이런 식으로 운동량 구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다 구한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러면 자 여기까지 한 것을 우리 미시세계에 확장하려고 합니다. 이때 미시세계의 특징은 뭐냐면 거시세계의 대상은 항상 그 대상 상태가 정해져 있었어요. 근데 우리 미시세계의 대상은 어떠냐면 측정하기 전까지는 몰라요. 그런 특징이 가지고 있어요. 미시세계에서는 보지 않고 측정하지 않으면 그게 어떤지 몰라요. 그리고 측정해 보면 똑같은 놈을 우리 거시세계에서는 똑같은 초기 조건으로 야구공을 던졌다. 그러면 떨어지는 데가 항상 똑같죠. 그거 왜냐면 뉴턴의 운동 법칙이 해갔다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미시세계에서는 어떠냐? 처음에 조건이 같아도 이놈이 가는 데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측정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시세계에 대해서는 관찰이 대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야구공이 가는데 누가 그 야구공의 위치가 지금 어딘지 이렇게 보더라도 그 야구공은 항상 똑같은 데 가요. 그렇지만 미세계에서는 관찰에 영향을 미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자연법칙 속에 관찰을 집어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거시세계의 자연법칙은 측정과 무관하지만 미시세계의 자연법칙은 측정 과정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거시세계의 위치 벡터와 미시세계의 상태 벡터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 위치 벡터가 미시세계로 확장되는 거의 이름이 상태 벡터입니다. 거시세계 위치 벡터는 이렇게 생겼다면 이게 대상 물체에 대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데 우리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 앞으로 해야 되겠어요. 거시세계에서부터 확정하는데 거시세계에 대한 대상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갖고 있는 거를 우리 뭐라고 그러냐면 상태 벡터라고 부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상태 벡터를 이렇게 파이로 표시하겠어요. 파이로 표시한 거는 이 상태 벡터 이름이에요. 그냥 이름. 요 파이가 무슨 뜻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 다른 이름을 붙이면 그건 다른 상태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가 똑같이 거시세계에서는 마찬가지로 대상 물체에 대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상태를 이제 정해야지 되겠어요. 알아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상태 벡터는 위치 공간에 속한 화살표 벡터가 아니라 다른 거여야지 된다. 화살표 벡터로 미시세계를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았어요. 화살표 벡터는 미시세계는 적용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걸 해야지 되겠어요. 그래서 상태 벡터가 속한 공간이 무엇일지를 이제 앞으로 우리가 정해야지 되겠어요. 거시세계의 위치 벡터는 위치 공간의 벡터인가 하면 미시세계의 상태 벡터는 아직 모르는 공간의 벡터예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상상력을 또는 우리 일반화시키는 머릿속에서 일반화시키는 걸 우리 해야지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그런데 미시세계를 기술하기 위해서는 하나 더 필요한 게 뭐가 더 필요하냐면 연산자가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뭐에 해당하는 거냐면 물리량에 해당하는 것이고 관찰에 해당하는 게 되겠어요. 그래서 거시세계를 측정할 때는 거시세계에서는 측정이라는 게 자연법칙하고 무관한데 미세계에서는 측정이 자연법칙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연법칙 속에 이제 연산자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근데 미세계는 관찰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다 대상이 바뀐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연산자는 그 연산자가 대표하는 물리량의 측정을 의미하는데 우리 미시세계에 대해서 뭐 그놈의 위치를 측정한다. 그놈의 운동량을 측정한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측정하는 게 연산자예요. 자, 우리 이제 요 벡터를 상태 벡터를 아까 우리가 위치 벡터를 표시한 식으로 똑같이 이렇게 표시했죠. 그다음에 연산자는 어디에 작용하냐면 요 짝대기 그려진 데 작용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작용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다른 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에 투사이 프라임 이렇게 쓴 건 상태가 변했다 이런 뜻이에요. 상태가 변한다. 아, 헷갈립니까? 이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걸 그대로 여기다가 반영시킨 거예요. 연산자가 필요하고 그 연산자가 하는 역할은 뭐냐? 상태, 그 연산자를 할 것 같으면 변한다. 다른 상태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시세계의 특징은 뭐냐면 거시세계 개념으로는 미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완전히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야 되겠어요. 위치 벡터 이거 안 되겠어요. 위치 벡터 안 되겠어요. 새로운 상태 벡터 뭔지 몰라요. 뭔지 몰라. 그 우리가 알아내야 되겠어요. 자, 어떤 방법으로 알아낼지 보세요. 그 다음에 미세계의 대상은 입자이며 파동이고 운동량이 보존되면서 간섭을 일으키는 아주 이상한 모순을 일으키는 거죠. 거시세계의 개념으로는 모순을 일으키기 때문에 자,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리고 미시세계의 대상은 불확정성 원리를 만족해서 우리가 전에 얘기한 거죠. 그래서 거시세계에서는 자연 법칙이 직접 물리량의 관계에서 표현됐지만 뉴턴의 운동 법칙을 푸는 게 바로 물리량이었어요. 근데 미세계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물리량을 직접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세계에서는 자연 법칙이 물리량이 아닌 추상적인 양인 상태 벡터와 연산자에 의해서 표현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직접 측정하는 물리량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방법을 우리 찾아내야지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상태 벡터는 그 상태에 대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고 있고 연산자는 물리량을 대표한다. 이렇게 두 개로 나누겠어요. 그래서 우리 상태 벡터를 정의했고 연산자를 정의했어요. 자, 이걸 이제 어떻게 적용을 해가지고 운동 법칙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이용해서 미세계를 미리 알아낼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거 우리 어떻게 하는 건지 보도록 하겠어요. 이때 자, 여기 이제 상태 벡터가 속한 공간이 뭔지 굉장히 궁금했는데 그 공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힐버트 공간이라고 부릅니다. 힐버트. 멋있죠? 힐버트 멋있어 안 멋있어? 잘 모르겠어? 이건 사람 이름이에요. 그래서 누구냐면 독일의 수학자 이름입니다. 힐버트. 힐버트가 이 공간에 대한 아이디어를 맨 처음 냈어요. 힐버트 공간. 상태 벡터는 이 힐버트 공간에 이제서 표현되는 벡터인데 그러면 힐버트 공간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겠어요? 이거의 기저를 알면 되겠죠. 네. 위치 벡터가 뭔지 위치 벡터가 위치 공간에서 표현될 때 위치 공간에 대해서 알려진 정보는 뭐밖에 없냐면 기저밖에 없어요. 힐버트 공간도 힐버트 공간의 기저만 알면 우리 힐버트 공간이 뭔지 알 수가 있어요. 기저는 아직 몰라요. 기저. 근데 적어도 무엇이 기저가 된다는 거 우리 알아요? 몰라요? 어떤 성질을 가져야지? 오소노멀 프로퍼티를 만족해야 된다. 그래서 힐버트 공간이 뭔지 모르고 힐버트 공간의 기저가 뭔지 모르지만 힐버트 공간의 기저가 되려면 오소노멀 프로퍼티를 만족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오소노멀 프로퍼티를 만족하면 저절로 컴플리트네스 프로퍼티를 만족합니다. 자, 그래서 화살표 벡터와 상태 벡터를 한번 비교해 보겠어요. 화살표 벡터는 기저 xi에서 대표된다면, 자, 그래서 기저에 대응하는 성분 이걸로 이제 대표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화살표 벡터가 여기서 대표된다라고 하는 건 이 성분을 이제 구한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이 성분이 숫자죠. 이거 가지고 계산하는 거예요. 이 화살표 벡터 이게 힘이면 힘에 대한 계산은 이 숫자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이 xi가 뭔지 잘 알고 우리 마음대로 정하죠. 근데 상태 벡터는 기저를 자 이렇게 쓰도록 하겠어요. 요거 기저. 이거 뭔지 모르는데 이렇게 쓰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요놈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는 일은 뭐 하면 되겠어요? 뭐 하면 되냐면 그냥 자, 요 기저에서 대응하는 성분만 계산하면 되겠어요. 요거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상태 벡터가 뭔지 몰랐지만 그 상태 벡터 사실은 알아도 계산할 수가 없어요. 뭘 알아야 계산하냐면 기저를 알아야 계산해요. 기저를 가지고 이렇게 성분을 구하면 그러면 이 상태 벡터가 요 숫자로 대표돼요. 그러니까 요 숫자 가지고 계산을 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거 가지고 지금 상태 벡터도 모르고 기저도 모르는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면 될까 하는 건 뭐 가지고 알아요? 지금 거시 세계에서 했던 걸 그대로 일반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결국 우리 나중에 이제 이 기저가 뭘 쓰면 좋을지 이런 걸 우리 찾아내야 되겠죠. 네. 그래서 힐버트 공간의 기저는 앞으로 정의할 예정이다.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 배우다 보면 이제 이게 기저가 되겠구나 하는 거를 알 텐데 이게 기저가 되겠구나 하는 것은 이번 시간이 아니라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어요. 다음 시간에. 그래서 힐버트 공간의 기저가 될 조건은 이제 우리 잘 알아요. 알파 n이 기저라면 그래서 알파는 무슨 이름이고 n은 여기 1, 2, 3, 4, 5, 6, 7, 8 이렇게 가는 거예요. i, j, k는 1에서 3까지만 갔다면 n은 어떻게 되겠어요? 1에서 3까지만 가는 게 더 많이 갈 수 있어요. 더 많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소노멀 프로퍼티를 만족하면 되는데 위치 공간에서는 근데 우리 콤플리네스 프로퍼티는 저절로 만족하는데 힐버트 공간의 기저가 될 조건은 위치 공간에서 똑같이 어떻게 하면 돼요? 오소노멀 프로퍼티를 만족하면 된다. 알파 n 프라임은 델타 nn 프라임이다. 이 n은 어떤 숫자로 제한되지 않고 자 기저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른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이거 만족하면 저절로 이런 컴플리트네스 프로퍼티를 만족한다라고 하는 걸 우리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라도 이거 똑같이 n이죠. 그 기저에 속한 거 하나라도 빼먹으면 안 되겠어요. 다 포함시키면 이게 컴플리트네스 프로퍼티를 저절로 만족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힐버트 공간의 기저 n은 또 그냥 1, 2, 3, 4 이것만 되는 게 아니라 연속적인 값을 가질 수도 있어요. 연속적인. 자, 그게 우리가 그렇게 확장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연속적인 값을 가질 때는 어떻게 되냐? 델타 ij 했을 때 ij가 이게 불연속적이기 때문에 같은가 틀린가 할 수 있는데 연속적일 때는 어떤 게 같은가 틀린가 할 때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거보다 조금 다르면 어떻게 될까? 그 조금 다르면 어떻게 될까까지 포함한 게 바로 뭐냐면 요겁니다. 요 표시. 이런 걸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여러분은 본 적 있지만 본 적 없는 사람들이 고등학교 때 이런 거 보겠어요, 못 보겠어요? 못 볼지도 모르겠죠. 이게 바로 뭐냐면 디락 델타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두 개가 같으면 어떤 값을 가져요. 이 두 개가 눈곱만큼이라도 다르면 0이에요. 0. 이건 디락 델타 함수인데 그래서 이게 디락 델타 함수라고 하면 그때 요건 연속적인 거기 때문에 이제 콤플리트네스 프로퍼티는 그냥 더하기 기호를 쓰는 게 아니라 적분 기호를 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불연속적이면 더하기지만 그게 연속이면 적분하는 거 우리 전에 뭐 다른 법칙 할 때도 많이 배웠죠. 우리 점전화하는 게 연속된 분포로 가면 어떻게 돼요? 더하기가 적분이 되죠. 그래서 이것도 요 연속된 변수에 대해서 이 적분을 할 것 같으면 그게 바로 이제 콤플리트네스 프로퍼티가 돼서 이건 아이덴티티 연산자가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위치 공간의 화살표 벡터를 기저로 대표하는 방법을 한 번 더 복습하는데 우리 어떻게 했었냐면 어때요? 대표한다는 게 f를 어떻게 했어요? fx 이런 걸 찾아냈죠. 성분을 찾아낼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사실 컴플리트네스 프로퍼티를 한 이유가 뭐냐면 컴플리트네스 프로퍼티는 1이니까 아무 데나 그냥 써도 돼요, 안 돼요? 그냥 집어넣어요. 그거 이용하려고 그랬어요. 추상적인 표현, 이건 추상적인 표현이니까 계산해서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기저를 정한 다음에 요거 1이니까 1을 아무 데나 집어넣으면 됐어요. 여기다 1을 집어넣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1을 집어넣는다. 여기다 1을 집어넣어서 이걸 집어넣어요. 1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 여기 1을 집어넣었으니까 1을 집어넣고 나서 계산하는 순서를 처음엔 여기를 먼저 계산했지만 뒤에를 먼저 계산하면 뒤에를 먼저 계산 이렇게 요걸 먼저 계산 이게 바로 성분이 되죠. 이 성분 구하는 게 컴플리트네스 프로퍼티를 이용을 해가지고 성분을 구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거 이제 거시 세계에서 연습한 거니까 미시 세계에서도 이것과 똑같이 자 여기서 성분만 찾아내면 됐으니까 미시 세계에서도 우리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상태 벡터가 이렇게 있으면 이건 추상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요거 알려면 요거의 성분을 알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다 그대로 직접 이용할 수가 없으니까 기저를 하나 정한 다음에 기저는 있을 수 있는 기저는 많이 있어요. 기저 하나 정한 다음에 거기에 컴플리트네스 프로퍼티를 이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아까하고 똑같이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1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앞에다 1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1을 집어넣었으니까 이걸 다시 쓰면 이렇게 써지죠. 요게 바로 뭐 요게 성분이에요. 요 숫자만 가지고 상태 벡터를 알아낸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처음에는 컴플리트네스
프로퍼티를 유도하려고 이 방법을 썼는데 사실은 우리 이 컴플리트네스 프로퍼티는 어때요? 편리하게 쓸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1이니까 어디든지 필요한데 집어넣기만 하면 돼요. 계산할 때 계산이 필요하면 집어넣는 거. 이건 이게 다음 시간에 더 열심히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숫자가 요 푸사이 n은 여기 바로 성분이에요. 상태 벡터가 대표되고 이 상태 벡터를 계산하려면 요 숫자 가지고 계산하는데 요 숫자는 바로 뭐냐? 기저를 정한 숫자 성분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그다음에 연산자도 기저로 대표해야 되겠어요. 연산자도 추상적인 거예요. 기저로 대표한 다음에 숫자로 만들어야지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숫자로 어떻게 만들까? 숫자로 어떻게 만드냐면 연산자 이렇게 있으면 이건 추상적 표현이에요. 계산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기저를 정해요. 1을 만들었어요. 1을 연산자의 양쪽에 쓰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연산자가 이렇게 있다면 여기다도 1 쓰고 여기다도 1 쓰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1을 갖다 대입하는데 우리 여기다도 1 쓰고 여기다도 1 썼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 가운데 있는 거 여기를 이제 이번엔 요 가운데를 먼저 계산하면 요건 요 꼴이니까 이게 숫자예요. 그래서 여기에 요렇게 자, 요 놈을 계산하는 순서를 결합 법칙이죠. 바꿨어요. 요걸 먼저 계산해요. 요거 먼저 계산하면 요 숫자인데 요 숫자는 무엇에 의존해요? n하고 m에 의존하죠. 그래서 요 숫자 ONM은 이렇게 된 숫자가 연산자를 대표한 게 되겠어요. 그래서 요게 인덱스가 두 개로 대표되는 것은 이게 바로 뭐예요? A, I, J 이런 거지. 이게 바로 뭐예요? 행렬이죠. 행렬. 연산자는 행렬로 대표돼요. 아까 상태 벡터는 어때요? 여기 인덱스가 하나니까 하나는 벡터로 대표되는 거예요. 여기 숫자 이렇게 일렬로 있으면 되는데 요건 여기가 두 개니까 이 네모난데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상태 벡터는 벡터로 대표되고 연산자는 행렬로 대표되는데 이거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다. 이 숫자를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다. 네. 그 연산자가 행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행렬로 대표된다. 그럼 n이랑 m이랑 같이 같아지면 네. 그저캣 알파 n에다가 가운데 o n n은 브라 n이 되잖아요. 네. 알파 n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말은 그 어떤 연산자에 대한 대각 성분은 다 O라는 소린가요? 아니죠. 자, 그 두 개가 같은 거 바로 뭐냐면 요 행렬 중에서 대각선 성분이지. 그것만 그냥 말하는 거. 그러니까 그렇죠. 연산자가 행렬로 대표된다라고 할 때는 행렬 속에 들어있는 모든 숫자를 다 알아야지 행렬로 대표되는 거예요. 두 개가 같은 거는 그래서 여기 숫자가 여러 개 있죠. 숫자 이런 게 있는데 같은 거는 이 대각선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양쪽 숫자가 같은 거야. A1, 알파1, 알파1, 알파2, 알파2, 알파3, 알파3 이렇게. 근데 행렬로 대표했다고 하면 이 n이 1, 2, 3 세 개밖에 없다고 그래봐요. 그러면 숫자가 전부 해서 몇 개 나오겠어요? 9개 나와야지. 이 9개 숫자가 다 주어져야지 행렬로 대표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생각을 한 이유가 저기 첫 번째 줄에 우변의 연산자 O 좌우에 이제 이걸 곱했죠? 하면 i가 된다라고 했는데 그럼 저기 캣이랑 브라 사이에 O라는 어떤 게 들어가도 O가 들어가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우변에도 O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아니지. 지금 어떻게 하냐면 O는 여기 가만히 있어요. O 있어요. O. 이 O하고 이 O는 같은 O지. 여기다 1 집어넣었어. 변해요 안 변해요? 전체적으로. 안 변해. 여기다 1 집어넣었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그게 바로 여기다 1 두 번 집어넣은 게 이거야. 그래서 요 전체가 요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사실은 그 연산자는 무엇을 가지고 이제 연산자 역할을 하는 요 양 끝에 있는 거 가지고 연산자 역할을 하는 거야 사실은. 근데 그 연산자가 어떤 연산자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요 숫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숫자. 요 숫자가 행렬이에요. 그래서 요 숫자가 연산자를 대표하는 숫자예요. 나중에 우리 계산할 때 이제 우리가 한 번 더 보면 진짜 계산할 때는 뭐만 필요하냐면 요건 하나도 필요가 없어. 요 숫자만 필요해. 요 숫자. 요 숫자만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양쪽 nm이 같으면 행렬을 대표한 그 연산자를 대표한 행렬 중에서 대각선 행렬입니다. 그 중에 하나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요즘 새로운 거기 때문에 지금 좀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에 가서 이걸 직접 어떻게 이제 적용하는가 하는 걸 조금 하면 조금 이해가 더 잘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연산자는 행렬로 대표된다. 여기까지 이번 시간에 합니다. 그리고 자 그러면 우리 뭐 남았어요? 우리 이제 해야 될 게
기저가 뭔지 일단 찾아내지 기저도 모르면서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지금 추상적이 아직은 지금 뭔지 모르겠어요. 자, 기저가 뭔지 찾아낸 다음에 도대체 이게 지금 뭐 어떻게 적용해야 되나 뭐 이런 거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미세계 운동 법칙은 어떻게 풀어야 되나 뭐 이런 거 알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거시세계의 개념을 거시세계에서 사용되는 개념 중에서 그대로 확장해서 미세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걸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거시세계 운동 법칙을 위치 공간에서 표시해 가지고 그 중에서 어떤 것을 미세계로 일반화 시켰는가 하는 것을 눈여겨 보면 이번 시간에 배운 거의 핵심을 이제 다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거시세계의 대상은 위치 공간에서 화살표 벡터인 위치 벡터로 대표된다. 미세계의 대상은 힐버트 공간에서 상태 벡터로 대표된다. 뭐 그럴듯하죠. 여기서 그대로 1대1로 대응만 시키면 됐어요. 자, 문제는 요거하고 요게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힐버트 공간이 뭔지 알려면 요거의 기저가 뭔지 먼저 알아야 되겠어요. 네. 그 다음에 거시세계 위치 벡터가 대상의 모든 정보를 갖고 있는 것처럼 미시세계의 상태 벡터도 대상의 모든 정보를 갖고 있다. 뭐 그럴듯하죠. 그대로 확장됐죠. 거시세계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미세계에서는 연산자가 운동법칙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것만 달라요. 이것만. 그건 우리 지난주에 배운 경험법칙들로부터 알았어요. 뭔가 거시세계 방법으로는 안 되고 우리 관찰이 포함돼야 된다.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시세계 화살표 벡터를 계산에 이용하려면 기저로 대표하듯이 미세계의 상태 벡터나 연산자도 기저로 대표해가지고 숫자로 만들어야지 써먹을 수 있다 이거예요. 여기까지 우리 배웠어요. 자, 여기 있는 내용이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만약에 이해가 된다면 오늘 이 시간 공부 제대로 한 거예요. 네. 수고했어요. 우리 다음 시간에 어떻게 될지 자, 본 다음에 이해가 잘 되나 보도록 하겠어요. 네.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어요.